석훈 씨, 당신 내 30년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 제주도 세미나를 간다던 남편 박석훈의 거짓말이 호텔 방문 뒤에서 처참히 깨졌습니다. 사과 대신 이혼 서류를 내던지는 남편의 오만한 눈빛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휴대폰 너머 큰 오빠의 묵직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용혜야, 울지 마라. 내 뒤에는 오빠들이 있다는 걸 잊었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해라. 잠시 후 호텔 로비에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대한민국 공권력의 정점에 선 새 오빠의 서슬퍼런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석훈의 화려한 이중생활을 통째로 압류해버릴 완벽한 복수 설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야 겨우 숨을 돌리고 사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손마디를 좀 보세요. 울퉁불퉁하니 참 볼품없죠? 이게 다 30년 넘게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집안의 며느리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 살면서 얻은 영광의 상처라면 상처겠네요. 저는요, 남들이 흔히 말하는 현모양처가 제 인생의 유일한 정답인 줄 알고 살았답니다. 남편 박석훈 씨요? 제가 24살 꽃다운 나이에 만나서 지금까지 제 하늘인 줄 알고 모셨어요. 그 사람이 밖에서 사업한다며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 저는 집에서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아끼고 또 아꼈죠. 남편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친정 오빠들 몰래 제 결혼 예물까지 다 팔아서 보탰어요. 시부모님 병수발은 또 오죽했겠어요? 치매 앓으셨던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당겨도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하며 웃어 넘기던 미련 곰탱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여보, 오늘 국이 왜 이렇게 짜? 당신 요새 나태해진 거 아니야?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오는지 몰라? 어머, 그래요? 미안해요, 여보. 요새 날이 더워서 간이 좀 세졌나 봐요. 얼른 다시 끓여올게요. 당신 좋아하는 조개구이도 해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됐어, 입맛 다 버렸네. 아, 그리고 우리 내일 중학교 동창회 있는 거 알지? 양복 좀 미리 다려놔. 주름 하나라도 있으면 나 망신당하는 거야. 그때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남편 기 살려주는 게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우리 오빠들요? 사실 제 위로 친오빠가 셋이나 있어요. 연년생으로 쪼르르 태어난 무서운 오빠들이었죠. 어릴 땐 저를 무척이나 아껴줬는데 제가 이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고집 피울 때 오빠들이 반대를 참 많이 했거든요. 영애야, 석훈이 그놈 눈빛이 영 못쓰겠더라. 야심만 가득 차고 속이 검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그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오빠들 말도 안 듣고 집을 나오다시피 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니 오빠들한테는 미안해서라도 더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죠. 오빠, 나 정말 행복해. 석훈 씨가 나밖에 몰라. 이렇게 거짓말까지 섞어가며 살았답니다. 오빠들은 각자 자기 자리 잡느라 바쁘게 살았고 저도 제 가정 지키느라 바빠서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보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 보니 오빠들이 사회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깊이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저 어련히 알아서 잘들 사겠거니 했죠. 제 일상은 늘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남편 보양식 챙기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회사 직원들 간식까지 만들어 보내느라 제 몸 하나 돌볼 틈이 없었죠.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점점 시들어가는 잡초 같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가끔 당신 고생이 많네 한마디 해주면 그게 제 비타민이고 보약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믿음이, 그 헌신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날.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도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뒤통수가 싸늘한 날이었어요. 남편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세미나가 있다며 이른 아침부터 짐을 챙겼죠. 평소보다 더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서 향수까지 뿌리는 남편의 뒷모습이 어쩐지 평소와는 달라 보였어요. 여보,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분다는데 겉옷 챙겼어요? 무리하지 말고 잘 다녀와요. 도착하면 연락하고요. 아유, 알았어. 당신은 그게 문제야. 사람을 사사건건 구속하려고 하네. 일하러 가는 거지, 놀러가? 전화기 꺼둘지도 모르니까 웬만하면 연락하지 마.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돌아서는데 거실 소파 구석에서 진동 소리가 울리더군요. 남편이 업무용이라며 따로 쓰던 서브 핸드폰이었어요.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었죠. 평소엔 남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해서 절대 손대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석에 이끌리듯 그 핸드폰에 손이 갔어요. 화면에 뜬 메시지 한 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기야, 나 벌써 호텔 체크인했어. 샤워하고 기다릴게. 얼른 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손이 벌벌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죠. 제주도 세미나라고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성껏 다려준 옷을 입고 제가 챙겨준 비타민을 먹으며 다른 여자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불과 20분 거리인 시내의 특급 호텔로 말이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사건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타일 거야. 잘못 온 걸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해 보니 이미 두 사람은 수개월 전부터 뜨거운 사이였더군요. 저를 집구석 할망구, 돈 안 드는 식모라고 비하하며 비웃는 대화 내용들이 제 눈을 찔러왔습니다. 마누라는 눈치가 없어서 내가 제주도 간 줄 안다며 낄낄거리며 남편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탔어요. 머릿속은 하얘졌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조명 아래서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 딸아이 뻘이나 될까 싶은 젊은 여자가 남편이 팔짱을 낀 채 애교를 부리고 있더군요. 허허, 오늘 우리 자기가 제일 이쁘네. 제주도 간다고 속여놓길 잘했지? 우리 오늘 밤은 아무 생각 말고 즐기자고.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제 앞날이 캄캄해졌습니다. 30년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건 단 1초도 걸리지 않더군요. 저는 로비 기둥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들은 다정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저는 망연자실하게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 오빠였죠. 영애야, 요새 별일 없니? 오늘 꿈자리가 사나워서 전화해봤다. 남편이랑 잘 지내고? 오빠, 나 어떡해? 석권 씨가 지금...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하는 제 소리에 전화기 너머 오빠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위치 찍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았어? 오빠가 갈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게 시작이었어요. 평생 법과 원칙을 따지며 근엄하게만 살던 우리 친정 오빠들이 하나밖에 없는 막내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잠자고 있던 호랑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우리 오빠들이 모이면 대한민국이 흔들린다는 사실을요. 오빠의 전화를 끊고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3대가 연달아 미끄러지듯 들어오더군요. 차문이 열리고 내리는 사람들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던 큰오빠, 둘째 오빠, 막내 오빠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거든요. 영애야, 얼굴이 이게 뭐야? 얼마나 울었길래 눈이 이렇게 부었어? 저놈 몇 호실로 가는지 확인했니? 걱정 마라. 저 인간 그동안 내 돈 빼돌려서 저 여자한테 갖다 바친 것들 내가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까지 다 찾아낼 거니까. 현장 덮치는 건 내가 전문이니까 오빠들 뒤에 있어. 자, 가자. 오늘 박석훈이 그놈 제삿날인 줄 알아라. 오빠들의 호의를 받으며 저는 남편과 그 여자가 들어간 1208호 앞으로 갔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옆을 든든하게 지키는 오빠들 덕분에 용기를 냈죠. 배를 누르자 안에서 짜증 섞인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누구세요? 청소는 나중에 하라고 당신? 그래, 나예요. 제주도에서 지금 세미나 잘 듣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뒤에 있는 오빠들을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제가 우스웠던 건지 이 인간이 금세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 미쳤어? 여길 왜 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야? 당신 오빠들? 아, 그 공부만 하던 샌님들? 당신 지금 남편 사업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당장 안 나가? 그때 안에서 그 젊은 여자가 샤워 가운 차림으로 살랑살랑 걸어 나오며 비아냥거리더군요. 어머, 자기가 말한 그 집구석 할망구가 이 아줌마야? 자기야, 나 무서워. 이 사람들 뭐야? 경비 안 부르고 뭐해? 들었지? 내 손님 무서워하잖아. 당신이 집에서 밥만 하더니 머리가 돌았나 본데 이건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당장 꺼져. 이 무식한 여편네야. 무식한 여편네라는 말에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종처럼 부려먹고 뒤에서는 젊은 여자랑 낄낄거리며 저를 비웃던 남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쫓아내려는 그 뻔뻔한 모습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야, 너희들 뭐야? 남의 사생활에 왜 끼어들어? 너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래?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경찰? 그래, 내가 불렀다. 지금 밑에 대기 중이야. 그리고 사생활? 대한민국 법에 간통은 없어졌어도 내 놈이 회사 공금 횡령해서 이 여자랑 호의호식한 건 엄연한 범죄거든. 남편은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횡령은 무슨 증거 있어? 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 여자는 옆에서 아저씨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라며 거들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역겨운지 세상에 이런 악마들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나?
저런 쓰레기를 하늘처럼 모시고 살았나 싶어서요. 제 인생이 너무나도 가련하고 처참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고함이 복도를 울릴수록 제 비참함은 바닥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30년을 한솥밥 먹은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싶었죠. 저를 무식한 여편네라 부르며 밀쳐내는데 제 몸보다 마음이 먼저 멍들었습니다. 야, 내 오빠들 뭐 대단한 줄 알아? 옛날에 공부 좀 했다고 유세 떨지 마. 요즘은 돈이 최고야. 돈이. 나 지금 사업 확장하느라 얼마나 예민한데 이런 구질구질한 오빠들까지 데려와서 내 앞길을 막아? 이 이혼 도장이나 찍어줄 준비나 해. 자기야, 이 아줌마 진짜 답답하다. 남편이 이렇게 싫다는데 왜 매달려? 냄새나니까 저리 좀 가요. 아휴, 옷고락선이 좀 봐. 시장통에서 주워 입었나? 그 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시장통에서 5,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살 때 손을 떨었던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남편 비싼 보약 해먹이고 이 여자 가방 사줄 돈 대주느라 저는 정작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박석훈, 당신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긴? 내가 좋아서 한 거 아니야. 누가 시켰어? 억울하면 너도 돈 벌어 오든가. 내 친정? 그 잘난 오빠들이 나한테 10원 한 장 보태준 적 있어? 이제 와서 무슨 오빠 노릇이야? 남편은 제 오빠들이 입고 있는 평범한 정장과 소박한 차림새만 보고 우습게 본 모양이었어요. 오빠들은 늘 검소했거든요. 큰 오빠는 구멍난 양말을 기어 신을 정도로 청렴했고 둘째 오빠도 구두 뒷굽이 다 닳도록 현장을 누비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남편 눈에는 그저 퇴직 앞둔 힘없는 노인네들로 보였나 봅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지독한 고립감을 느꼈어요.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썩어 문드러져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기분. 자식들은 유학가 있고 친구들에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저 이 차가운 호텔 복도에서 발가벗겨진 채 몰매를 맞는 기분이었죠. 눈물이 시야를 가려 오빠들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저 뻔뻔한 인간들은 웃고 나는 평생 울다가 죽겠구나 싶어 가슴을 쥐어 뜯었습니다. 영애야, 그만 울어. 충분히 울었어. 이제 저놈 말 다 들었지? 이제부턴 오빠들이 말할 차례다. 박석훈, 너가 지금 믿는 게 그 돈이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갈 곳이 어딘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줄게.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검은색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대여섯 명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자기 부하 직원들이 온 줄 알고 기세등등해서 소리를 질렀죠. 이제 왔구만. 야, 이 인간들 당장 끌어내. 영업방해로 신고하고 이 아줌마는 정신병원에 쳐넣어. 하지만 그 사내들은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슴팍에 신분증을 꺼내 보였죠. 박석훈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남편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들 누구야? 라며 발버둥 치는 남편의 머리 위로 우리 큰오빠의 서늘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너? 내가 말한 그 구질구질한 오빠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강영호, 그리고 저기 안경 쓴 사람은 국세청장 강영식, 내 팔 잡고 있는 애들 대장님은 강남경찰서장 강영철이다. 인사해라.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내 처형들이다. 남편 석훈 씨의 입이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질 줄 몰랐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무식한 여편네라며 몰아세우던 그 기세는 어디 갔는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옆에 있던 상간녀는 국세청장 검사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제 팔을 놓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아니 형님들, 이게 무슨... 큰오빠님, 아니 검사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누가 내 형님이야? 나는 피의자랑 사적으로 통성명 안 한다. 영애야, 일어나라. 이제 저런 인간 때문에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다. 저는 큰오빠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30년 동안 이 남자의 그림자에 가려져 숨도 크게 못 쉬고 살았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내가 왜 저런 인간을 위해 내 귀한 인생을 버리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죠. 박석훈 씨, 당신이 아까 그랬죠? 내가 무식해서 당신이 앞길 막는다고 이혼도장 찍을 준비나 하라고. 아니, 여보,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한 소리고 우리가 살아온 정이 있는데. 정? 그 정은 당신이 저 여자랑 이 호텔방에 들어오면서 이미 다 불태워 없앴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혼해. 그런데 그냥은 안 돼. 당신이 나랑 우리 애들 피눈물 나게 한 대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뼛속까지 새겨주고 갈랐을 거야. 박석훈, 내가 운영하는 그 대박 유통,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랑 비자금 조성 정황, 우리가 이미 다 파악했다. 저 여자 명의로 사준 오피스텔이랑 외제차, 그거 다 내 회사 공금이지? 그거 세무조사 들어가면 너 하나로 안 끝나. 내 친가 식구들 명의로 돌려놓은 땅들도 다 압류 대상이야. 처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눈이 뒤집혔나 봅니다. 영애야, 내 오빠들한테 말 좀 잘해줘, 응? 나 감옥 가면 우리 애들 어떡해. 애들 걱정하는 사람이 애들 등록금 낼 돈으로 상간녀 명품백을 사줘? 걱정 마. 애들은 내가 당신보다 더 잘 키울 거니까. 오빠, 나 결정했어. 법대로, 원칙대로 다 처리해줘. 나 저 사람한테 단 1원의 자비도 베풀고 싶지 않아. 들었지? 우리 막둥이가 법대로 하란다. 박석훈, 너는 오늘부터 집이 아니라 유치장에서 자게 될 거다. 아, 그리고 거기 아가씨. 아버님이 뭐 대단한 분이라며? 그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나? 내가 직접 연락드려서 따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알려드려야겠네. 아, 아니에요. 저 그냥 이 사람 손님이에요. 몰랐어요. 제발요. 비굴하게 변명하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아내, 참는 여자로 살지 않겠다고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나무들이 이렇게 건재한데 왜 나는 가시덤 물속에서 울고만 있었을까? 저는 오빠들의 호의를 받으며 호텔방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남편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오니 아까와는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남편 박석훈은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오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기 바빴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마치 물에 빠진 생쥐꼴이 따로 없었죠. 박석훈 씨, 얼굴 가리지 마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비즈니스 현장이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창피한 줄은 아나 보네? 영애야, 제발. 사람들이 보잖아. 일단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하자. 응? 내가 다 설명할게. 조용히? 내가 내 동생 가슴에 대못 박을 때는 온 동네 떠나가라 고함치더니 이제 내 체면이 걱정되냐? 박석훈, 내가 횡령한 공금 15억 8천만 원. 그거 용처 하나하나 다 파악됐다. 저 여자한테 사준 강남 오피스텔 어제 날짜로 압류 신청 들어갔어. 아니, 그게 왜 압류예요? 그건 제 명의잖아요. 오빠, 어떻게 좀 해봐.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지. 불법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대상이니까. 아, 그리고 아가씨. 아까 아버님이 대단한 분이라며? 확인해보니 지방에서 작은 건설사 하시던데. 마침 우리 청에서 그 회사 세무조사 들어갈 타이밍이더라고. 딸내미 덕분에 회사 문 닫게 생겼다고 전해드려야겠네. 아,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 아빠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 여자의 비명소리가 호텔 로비에 쨍쨍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까 저를 시장통 할망구라고 비웃었던 그 오만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죠. 남편은 이제 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바닥을 기어왔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여자가 꼬셔서 그랬어. 난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제발 오빠들한테 말해서 이번만 넘어가게 해줘, 응? 나 감옥 가면 우리 회사 무너져. 당신 회사? 아니, 이제 내 회사야. 당신이 내 친정 오빠들 몰래 내 예물 팔고 우리 부모님 유산까지 다 끌어다 쓴 거. 그거 다 내 지분으로 환수할 거야. 당신은 그냥 몸만 나가. 아니, 감옥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자, 박석훈 씨, 이제 그만 가시지? 내가 그렇게 원하던 법대로 집행해 줄 테니까. 아, 그리고 내가 숨겨둔 차명계좌 3개. 그거 오늘 아침에 다 동결됐다. 변호사 설립할 돈도 없을 텐데 걱정이네. 남편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돈이 전부라며 저를 무시하던 인간이 이제 그 돈줄이 다 끊겼다는 소리에 영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30년 묵은 체중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박석훈, 명심해. 내가 무시했던 그 구질구질한 오빠들이 아니라 내가 버린 조강지처가 내 인생을 끝낸 거야. 잘 가. 다신 보지 말자.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남편과 그 여자는 초라하게 연행되어 갔습니다. 로비에 남은 건 저와 3분의 오빠들 뿐이었죠. 큰오빠가 제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영애야.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다. 알았지? 저는 오빠들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는 기쁨의 웃음이었죠. 남편이 연행되고 나자 그 뻔뻔한 시댁 식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호텔 로비로 들이닥치더니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너 미쳤어? 우리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을 불러? 내가 그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야? 당장 취하 안 해? 이 고향 것, 남편 아끼는 막는 내 편내가 어디 있다더냐?
내 아들 감옥 가면 나도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란다. 당장 오빠들한테 말해서 풀어내.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 진정하세요 하며 허리를 굽혔을 저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지팡이를 차갑게 낚아채 옆으로 치워버렸죠. 어머니, 아드님 앞길 막은 건 제가 아니라 아드님 옆에 있던 그 젊은 여자예요. 그리고 아드님이 제 친정 오빠들 돈이랑 제 유산까지 다 빼돌려 쓴 거. 그거 다 토해내셔야 할 거예요. 어머니 사시는 그 집, 그 아드님 회사 명의로 되어 있죠? 그것도 조만간 압류 들어갈 겁니다. 뭐지요? 내 집이 압류라고? 야, 이년아,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그때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우리 둘째 오빠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돈 어른, 아니 이제 난남이니까 그냥 아줌마라고 부르죠? 박석훈이 빼돌린 비자금 중에 상당수가 아줌마랑 저기 신우이 명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더군요. 그거 조세 포탈 공범으로 엮이면 두 분도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집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변호사부터 구하셔야 할 텐데 아드님 계좌가 다 동결돼서 수임료나 있으려나 모르겠네? 처장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준 돈 그냥 쓴 것밖에 없어요. 제발 저만 살려주세요. 방금까지 제 멱살을 잡던 신우이는 제 발밑에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추하고 가증스러운지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30년 동안 저를 식모 취급하며 부려먹던 사람들이 권력과 돈줄이 끊기자마자 이렇게 비굴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남편은 횡령과 조세포탈 그리고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잘난 사업체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저는 오빠들의 도움으로 제 정당한 지분을 모두 되찾아왔죠. 상간녀요? 그 여자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사까지 세무조사를 당해 풍비박산이 났고 결국 남편에게 받은 가방이며 차며 다 뺏기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 지방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에게 매일같이 전화해서 한 번만 살려달라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란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시청자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하늘이 이토록 푸르다는 걸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처음 알았네요.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살던 그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야 비로소 나로 살고 있답니다. 오빠들이 되찾아준 제 몫의 재산으로 작은 꽃집 겸 카페를 차렸어요. 제가 꽃을 참 좋아했거든요. 예전엔 남편 눈치 보느라 꽃 한 송이 마음 편히 못 샀는데 이제 제 가게는 온통 제가 좋아하는 노란 장미와 안개꽃으로 가득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꽃향기가 유난히 진하네요. 들어오셔서 차 한잔하고 가세요. 영애야, 오빠 왔다. 오늘 손님 많았니? 여기 바닥은 내가 쓸 테니까 너는 좀 쉬어라. 우리 든든한 오빠들도 이제는 무거운 직함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며 자주 들러준답니다. 우리 막내 웃는 모습 보니까 이제야 발 뻗고 자겠다며 웃는 오빠들을 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나를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어요? 30년 헌신이 한순간에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일으켜 세운 건 결국 제 자신에 대한 예의와 저를 진심으로 아껴준 혈육의 사랑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참고 또 참으며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시나요? 나만 참으면 조용하겠지. 애들 생각해서 견뎌야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참는 그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고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게 된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여러분을 도와줄 손길은 반드시 어딘가에 있습니다. 법과 정의는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진심으로 용기를 내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석근 씨요? 얼마 전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더군요. 잘못했다, 나가면 속죄하며 살겠다는 구구절절한 변명들이었죠. 저는 읽지도 않고 바로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제 앞날에 그 사람의 자리는 이제 단 1mm도 없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로지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며 토닥여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행복해지자. 라고요. 여러분의 앞날에도 시원한 사이다 같은 통쾌함과 따뜻한 햇살 같은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아침 손님들에게 내어줄 향기로운 커피콩을 볶으러 가봐야겠네요. 모두 건강하시고 늘 당당하게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